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냐? 아니면 우리 몸에 천천히 쌓여가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냐? 이 둘 중 과연 어떤 것이 인류의 삶을 더 크게 위협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력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과학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과학 해결사 두 분이죠. 한선아, 박기범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미세먼지를 걸러버리겠다. 미세먼지 저감부터 실내 공기 정화, 기능성 필터 제조까지 전 국민의 자유로운 호흡을 위해 애쓰고 계신 그분입니다. 살아있는 헤파 필터 조윤행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효성 높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조윤행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헤파 필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네, 일단 살아는 있으니까요. 오늘 적어도 스튜디오 안에 공기는 좀 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플라스틱과 인간의 공존,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이 사람과 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 연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플라스틱 다 먹어서 소화시키고 싶다. 구준목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구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기예보를 틀면은 날씨와 더불어 반드시 소개가 되는 게 바로 미세먼지 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황사가 또 찾아와서 내일까지 영향을 줍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에 조금 전인 아침 6시부터 이틀째 황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한동안 잠잠한 듯 싶었던 중국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면서 공장들이 다시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문제인지는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세먼지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을 하고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인 먼지를 말을 합니다. 왜 이제 미세먼지를 이렇게 크기별로 분류했냐?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인체의 위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먼지는 한 50% 정도는 이제 코 속에서 걸러져요. 그래서 50% 정도만 이제 상기도 쪽에 이제 침착이 되는데요. 네네. 그거보다 작은 이제 직경이 2.5 마이크로 정도 되는 먼지들은 75% 정도가 폐까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먼지들은 어떻게 되냐? 폐포 꽈리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혈관을 타고서 온몸을 막 여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되고 있을까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약 400만 톤 정도. 400만 톤. 예. 400만 톤 정도 꽤 많은 양이죠.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도로 이동 오염원과 비도로 이동 오염원의 배출량을 보면은 전체 배출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도로 이동 오염원이 뭔가요? 도로 이동 오염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용차, 예. 그리고 RV 차량,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것들을 이제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차. 그러니까 차량 예. 같은 예, 도로 위에 맞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 예, 맞습니다. 그걸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비도로 이동 오염원은 크게 생각하면 선박, 항공 이런 건 도로를 따라가진 않잖아요. 운송수단이긴 그렇죠. 하지만요. 예. 그리고 건설 장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미세먼지는 이제 발전소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영역에서 먼 데서 이렇게 이동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는 우리 생활 반경,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집 앞에 바로 있는 도로에서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진짜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훨씬 사람과 가까운 데서 발생하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미세먼지는 얼마나 위해할까요? 미세먼지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암이란 단어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무서워요. 폐암뿐만이 아니고요. 예,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안구나 심장뿐만 아니라 뇌에까지 침투해서 뇌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치매까지. 예, 맞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게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 그게 예. 태아한테까지 영향이 가요. 근데 미세먼지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은 태아의 자폐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랐을 때 인지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가 감소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안타깝게 된 아이들을 이제 부검을 해가지고 사안이 뭔지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들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이제 뇌에서 블랙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디젤 엔진 자동차에서 나오는 시꺼먼 먼지들 있잖아요. 예. 그 먼지들이 이제 뇌 속에 많이 이제 축적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진짜 이거는. 이야,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까지 또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선아 박사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심각성이 더 가슴에 팍 와 닿으시잖아요. 몇 번 놀라셨잖아요, 박사님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세계 기상기구가 2021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기 오염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을 한 사람 수가 무려 680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680만 명이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냥 좀 불편하다, 좀 깎일거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잘못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위험성을 좀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 죽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 표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녹화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플라스틱을 몇 개나 썼을까? 일단은 간단히 식사할 때 뭐 플라스틱 천지였죠. 오늘 유독 좀 구 박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깨끗하게 드셨더라고요. 재활용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펜, 심지어 뭐 종이, 옷도 플라스틱이 사실 들어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인류의 삶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인체에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인류를 위협할 그 정도의 무서운 존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박사님?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위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2023년도에 생각하는 플라스틱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이미지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폐기돼 있고 쌓여 있고 쓰레기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저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주에서 유일하게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유일한 소재이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플라스틱 에이지라는 명칭이 따로 있고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저희가 입는 옷, 일회용 주사기서부터 태블릿, 핸드폰까지 사실 플라스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데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주사기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네. 하지만 이런 플라스틱들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 정의는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폼 클렌징 안에 네네. 폴리에틸렌이라는 비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크럽처럼 활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없어졌지만 알갱이처럼 돼 있다고. 네네. 예. 그게 사실은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것도 씻으면서 다 이제 배수구로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또 새로운 조각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2차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신용카드 한 장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요. 야, 이걸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요거를 이렇게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칫솔 1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전혀 미세하지 않네요, 양은. 양은 미세하지 않죠. 근데 저희 몸이 이제 신기한 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이면 한 30년이면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몸만 하잖아요.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순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축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주된 미세 플라스틱 섭취 원인을 이제 확인을 하자면 네. 대부분 저희가 마시는 음료수병에서 많이 나옵니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니까. 네네네. 보통 음료수병이 플라스틱이 아닌 병을 오히려 찾기 더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제 오렌지 병 거기에서 많이 그 마셨는데. 세대시구나. 네. 예, 그 오렌지 병 뽕 따가지고 네네. 그거 물통으로 많이 썼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먹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플라스틱 병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쪽에 원인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각류, 조개류나 새우. 해산물 예. 쪽에도 해양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해양 오염을 따지면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소금입니다. 네, 소금에도 그리고 또 맥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낙동강 하류가 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강 중에 네네. 네. 그리고 야. 거기에서 이제 뭐 홍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정말 많은 미세 플라스틱 양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저는 플라스틱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냥 먹습니다만 예.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드시면서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살아가면서 네, 맞습니다.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찌 됐건 어떤 경로든 계속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음식류보다는 물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부분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미세먼지가 이제 뇌 쪽으로 들어간다.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뇌 쪽으로 들어가고요. 태아에도 물론 들어가고요. 태아에도 네. 역시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와 다른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공격을 하거나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질환, 심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이나 뭐 면역 질환, 임신 관련된 모든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몸속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항암제를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무려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 생수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나노 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실한 실험쥐를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시켜 조사해봤더니 자손쥐인 태아의 뇌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희범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둘 다 뭐 아주 싫고 위험하고 그런 물질인데요. 미세먼지는 그래도 사실 이 위험성이 좀 더 플라스틱에 비해서 좀 더 일찍 알려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데 일기예보에도 나오고 뭐 거의 20-30년 전부터 좀 대응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세플라스틱은 아직 뭐 많은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위험한 건가? 플라스틱이 그렇게 잘게 쪼개져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정부의 R&D 과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거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나 조금 리스트를 조금 보니까 네네. 미세먼지는 그래도 뭐 저감 기술, 뭐 이걸 뭐 포집하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아까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생량도 사실 정확하게 추정이 잘 안 되고 이게 어디로 이동해 가는가도 아직 잘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비해서 한 20-30년 정도 뒤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위험한. 파악도 안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빨리 이렇게 위험성부터 뭐 발생 현황, 이동 이런 것까지 대응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세먼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일단은 가장 많은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인접 국가에서 이제 그 날라오는 거다. 예, 그래서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사님께서는? 미세먼지는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왜 우리가 네. 사실 중국산을 많이 쓰니까 굳이 먼지도 중국산을 써야 되냐?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네네. 사실 미세먼지가 전부 다 중국에서 오는 거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 비율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이제 2016년도에 예. 코러스 AQ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진행됐었고요.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이랑 미국의 나사, 예, 나사들도 포함해서 80여 개의 그 연구기관이 한 300여 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붙어서 우리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예. 어떻게 됐나?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의미 있나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죠, 그게? 아, 나사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만큼 미세먼지 연구하기 좋은 나라가 없대요. 왜요? 일단 발생량도 너무 많고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있잖아요. 주변 국가에서 넘어오는 양도 많으니까,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오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이거 좋아해야 네. 될지 뭐, 예, 맞습니다. 뭐 슬퍼해야 될지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 좀 슬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런 어쨌든 코러스 AQ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서 나왔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50%가 자체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네. 50%는 중국이나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 지역에서 넘어오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거를 세밀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1, 2월 달에는 국외에서 넘어오는 먼지가 한 75% 정도 있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았고. 국외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중국을 여러 국가들. 포함한 여러 국가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감소해요. 그러다가 한 8월 달쯤 되면은 국외 영향이 40%로 줄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돼서 이렇게 계절마다 차이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 또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만큼 많기 때문에 두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오고 자체적인 발생도 충분히 많다. 예, 맞습니다. 그게 또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도로 위에서 혹은 운송 수단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예. 저 놀랐어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발생을 한다면 도대체 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배기가스에서 먼지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모든 규제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맞아요. 경유차 이럴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유로 5, 유로 6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사실은 그런 먼지는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나오는 먼지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 먼지들이 다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이 일어나서 나오는 타이어 먼지, 그리고 또 도로도 같이 갈릴 거잖아요. 도로가 마모된 먼지, 도로에 원래 깔려있던 먼지가 비산되는 먼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나오는 그런 철분 진성의 브레이크 먼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 운행 중에 99% 나오는 먼지 중에 99%는 다 그런 먼지들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 보급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한 20-30% 정도 더 무거워요. 배터리 무게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된다고 들었어요. 교체율이 빠르다. 교체율도 빠르고요. 그래서 타이어나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가 더 많습니다. 야, 이거 뭐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날라다녀야겠네. 이거 어떻게 해요? 딴 거 안 되잖아. 날라다녀야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한 국가적인 연구 개발 사업들이 지금 네. 많이 런칭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기계연구원과 같이 그런 이제 비배기성 먼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비배기성 먼지들을 잡기 위한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적으로 예. 출퇴근을 차로 안 하시나요?
저는 차로 합니다. 아,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엄청 많다, 아까 플라스틱의 양이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남성들, 우리 박기범 박사님을 비롯해서 조윤행 박사님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 분리수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가보면은 아버님들 다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다 하시거든요. 예? 투덜투덜대면서. 재활용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진짜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그 중에서 이제 극소수고요. 가장 값어치가 높은 이제 PET, 페트병. 페트병은 값어치가 굉장히 높지만은 예. 다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뭐 형광색이 난다든지 검은색이라든지 뭐 투명하지 않다든지 이런 플라스틱들은 어쩔 수 없이 폐기나 매립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분리수거를 해도 실제로 건질 수 있는 건 얼마 없는 건가요? 그렇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은 그렇다고 쳐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땅 위에서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이 얘기되는 게 바다고 네. 그렇다면 해류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쓸려오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 세계 거의 2위 정도 되는 거고요. 2위. 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탑5 안에 듭니다, 한국은. 네, 정말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나라이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생각을 해보시면 바다가 거꾸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에서 바다 밖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 유입이라는 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거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탓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럼요. 원래 남 탓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쉽게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되겠네요. 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네. 생각보다 다른 곳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뭐 자동차와 도로의 그 마찰 뭐 이런 데서 미세 플라스틱 중에 좀 이렇게 의외의 장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빨래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빨래는 씻어내는 거 아닌가요? 씻어내는데 그 옷을 만드는 소재도 결국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섬유화해서 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빨래통 안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 이 자체 내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오염물이 묻거나 보풀이 묻었을 때 빨래하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나가는 거예요? 네네. 야, 그럼 이제 앞으로 밥도 손으로 먹고 빨래도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좀 더러워도 편하게 삽시다. 그게 지구를 살리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냥 동물처럼 살아야죠. 그게 심각한 게 예, 제가 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해양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미세 섬유의 비중이 60에서 8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한번 빨게 되면은 세탁할 때마다 1,900개 이상의 미세 섬유 조각이 그게 이제 물로 들어가서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바다로 다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도 이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쌓인다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조금 아플 수는 있죠. 좀 불편할 수 있죠, 호흡기가. 근데 이게 생명과 직결된다거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이 정도가 될까요, 조 박사님? 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기 사망률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뭐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미세먼지를 흡입했기 때문에 제명이 못 살고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야, 이 표현 예. 제명에 못 산다. 예. 그거를 통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그 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네. 31명 꼴로 미세먼지에 의해서
조기 사망하시더라라는 그런 계산 결과들도 있고요. 그게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81명, 10만 명당 81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뭐 2배 이상 높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곳들보다는 우리가 수치가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수치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 양이 더 낮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가 우리나라보다 그 10만 명당 사망령 수이 더 높아요. 왜죠? 예,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지만 그 나라들은 이미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먹었을 때 더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더 상대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노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진입했다고 보는 네. 시각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도 가속화가 될 거란 말이죠. 야, 그럼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최근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2060년도에는 그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갈 거라고 말을 하고요. 야, 지금보다 한 31명에서 1000명이 되는 거니까 30배 이상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이 될 거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었어요. 이 정도면 세계에서도 거의 뭐 예, 맞습니다.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아시아에서는 1등이니까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몰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이 피해를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사실 런던 스모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생명과 관련된 부분만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그 스모그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인구 밀도가 낮았잖아요. 사람이 더 적게 살았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단 한 번의 그 그러니까 사고라고 보기도 이제 어렵고 우리 당연하게 그냥 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10,000명이 돌아가신 거죠. On the evening of the third day, the smog was at its very worst. It was so vile to breathe, people tried to protect themselves by covering their mouths with scarves and handkerchiefs. My grandmother insisted.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제 발암 물질이다라는 예.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1급 발암 물질이다. 예, 예. 1급 발암 물질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이 밖에? 1급 발암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에서 나온 모든 그 역학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 1000여 종이 넘는 물질들에 대해 가지고 암 위험성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총 5등급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1등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이거 먹으면은 암 걸리더라라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이 예, 돼. 예, 확실하게 증명이 된. 그래서 확실하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술, 예, 담배, 예, 그리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의아하셨나 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가공육, 햄 소세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햄 소시죠? 예. 가공육도 1급 발암 물질이고요. 또 벤조피렌이라 가지고 아마 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시꺼먼 부분, 탄 부분, 탄 거 이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1급 발암 물질이고요. 거기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한 127종 정도가 1급 발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급이라고 그랬을 땐 굉장히 두려웠는데 네네. 햄이나 소시지 얘기하시고 탄 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탄 거 먹고 안 걸리려면 탄 돼지를 먹거나 탄 소를 그냥 통째로 먹어야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 치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것이 소량만 먹어도 바로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충분한 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양을 섭취를 했을 때 확실하게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1급 발암 물질 방금 전에 제가 예를 설명드렸던 물질들, 뭐 술이나 담배나 가공육, 뭐 벤조피렌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요. 외식 덜하면 되고요.
술 덜 먹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거는 예, 다 예. 의지로 가능한 거죠. 예, 의지로 가능합니다. 예. 근데 술 덜 먹어도 되는 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이게 차라리 내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적게 드시고요. 담배 끊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한 부분 잘라서 먹고 이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사람이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조절이 되죠. 예, 크게 불편은 없이 가능한데 미세먼지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미세먼지는 노출 시간을 봤을 때 사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노출돼서 죽을 때까지 노출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네요. 한평생 미세먼지에 노출됩니다. 네. 피할 수도 없잖아요. 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세먼지에서 암 발생 안 하려면은 결국에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흡입하는 양. 그럼 흡입하는 양을 줄이려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술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바다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혹시 뭐 그러면 땅에서는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나 그 해양, 토양에서 모두 발견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해양이 집중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저희가 뭐 마더 네이처 막 이렇게 자연은 엄마와 같다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70%가 해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각을 좀 많이 시키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가 농업을 할 때도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멀칭 필름을 깔 때나 비료를 활용할 때나 다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스며들어서 이제 축적이 되고 동식물에게도 축적이 되는 거를 저희가 먹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축적이 이체적으로 되는 또 거죠. 되고. 그럼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디 뭐 조용한 깨끗한 곳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숨으면 뭐 모르는데. 이렇게 숨으면?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인간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섭취를 해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먹지만 저희 몸에서 축적되는 양은 그거보다 굉장히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축적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 얘기하실 때도 하셨지만 뇌 쪽으로도 전달이 되고 혈관 타라서 다른 데도 염증을 충분히 일으키고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봅니다. 축적의 무서움은 다음 세대에 전이된다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쓰면 저희 몸에 그만큼 플라스틱이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근데 다음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정도의 플라스틱 축적량을 갖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묻고 더블로 가는 거네요. 그쵸. 우리 후대에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인데 이건 뭐 내 안 좋은 걸 되물림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든든한 우리 과학계의 별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행 박사님, 예.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물기둥도 쐈다고 그렇고 또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박사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프로젝트 명칭이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벽 구축 기술 개발이라는 프로젝트였고요. 예. 미세먼지가 보통 다 지면에서 발생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발생이 되는데 발생돼서 지면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산돼 가지고 섞여요. 대기 중에 섞이는데 이게 마냥 높은 위치까지 섞여서 뭐 우주까지 섞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높이까지만 이렇게 딱 원활하게 섞입니다. 서해안의 겨울철에 200m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200m 정도만 어떤 가상의 벽을 만들어서 먼지 넘어올 때만 이렇게 딱 벽을 만들고 먼지 없을 때는 벽이 이제 가동을 안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물로 그런 벽을 만들어 보자. 찾아보니까 정말 재밌는 걸 찾았는데 뭔데요? 그 물 대포 기술, 물 이제 분수 기술이죠. 물 분수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 곳곳에 가면은 음악 분수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음악에 맞춰서 평평평평 2002년 월드컵을 겪었잖아요. 예. 그때 월드컵 때 만들어진 분수대고요. 그게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해서 202m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예. 저희 그 분수대를 조사를 했고, 그러면은 그 분수대를 이제 서해안에다가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깔아놓으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초 실험도 좀 하고요. 또 대기 모델링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벽이 만들어졌을 때 미세먼지가 차단되는지도 좀 이제 계산도 해봤었고요.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됐었고, 그 2조 원을 들이면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 10% 정도는 저감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결론을 얻었었어요. 근데 이 물대포를 쏘아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한 330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었고요. 그러면 이거 뭐 결국에 또 돌아가는 건가요? 저희가 30km만 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1,400m까지 깔면은 어느 정도 되면 160억이 들어요. 160조가 들어요. 160조.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겠죠. 한 해 예산이. 조금 제가 의견을 더하자면 이제 물폭탄이 딱 쓸 때 뚜루뚜루뚜루 해가지고 한류가 요즘 날리니까 블랙핑크 K-팝 팬들을 모아가지고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물폭탄이 딱 쏠 때 뚜루뚜루뚜루 올라오면 팬들은 환호하고 다음번에는 저희 팀이 같이 오셔서 그런 연구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입은 맞다고 하네 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뭘 믿어야 될지. 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연구하는 기술은 이제 생분해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술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술이에요, 그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일단은 자연 환경에 플라스틱이 노출이 됐을 때 자연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또 저희 카드 먹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냠냠냠냠 이렇게 씹습니다. 아, 그 친구들 먹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이 잘라지면서 완전히 자연 분해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CO2랑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 플라스틱은 몇백 년이 걸리잖아요. 이 분해가 되는데 이 플라스틱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게 단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규격은 45일 기준으로 70% 정도는 분해가 돼야 되고요. 45일이요? 네. 아 근데 이게 빨리 분해내는 건 좋은데 45일 정도면 예를 들어 티셔츠라고 보면은 유통되다 티셔츠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 플라스틱은 항상 거치 기간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고 저희가 재고를 쌓아두고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판매하기 때문에 그 거치 기간 동안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 양상이나 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타지 않고서는 분해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직접적인 접촉이 있고부터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방식.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연구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생분해 말고 지금 플라스틱을 그 대체하는 뭐 어떤 재료가 있다거나. 사실상 연구 테마별로 약간 악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아니다. 리사이클을 더 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생자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세 개의 시나리오상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병행을 해야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좋나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이걸 전부 다 병행했을 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복합적인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필요한 부분에 쓰고 안 쓸 때는 진짜 줄일 수밖에 없고 다시 쓸 건 다시 써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도 보면 이렇게 뭐 적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만들어진 미세먼지를 이렇게 뭐 모으거나 이렇게 없애는 것도 기술도 있고 이렇잖아요. 플라스틱은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대체를 하거나 새로 안 쓰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그럼 혹시 만들어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뭐 어디 보면 뭐 태평양에 뭐 엄청난 뭐 플라스틱 섬 같은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걸 없앨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네덜란드에 23살 청년이 만든 더 오션 클린업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정말 바다에 떠다니는 빗자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빗자루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내륙으로 다시 들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리사이클을 해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선글라스를 만들긴 했는데 너무 궁금하네.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료화면 나갈 텐데 이거 저희는 되게 궁금하네요. 예.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몇 분 만에 다 완판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나 뭐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신한 시도긴 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뭐 뿅 하고 뭐 무슨 빛을 쫙 쐬면 없어지고 뭐 이런 그런 기술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대체 빨대라든지 대체 미세 플라스틱 스크럽용 이렇게 바다에 버려져도 안전한 그런 플라스틱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만들 때도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연 섭리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생하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을 때 가장 많은 비중 중에 하나가 바로 차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한 사실 대책이 왜냐면 이건 차를 못 타게 할 수도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한국기기연구원과 같이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공기정화 자동차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혹시 공기청정기를 뒤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가요? 이렇게? 사실 근데 그러면은 아무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동차가 예쁜 디자인의 자동차를 샀는데 거기다가 천장에다가 이런 공기청정기 달고선 다녀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기계연구원과 저희는 이제 자동차 부품들에 공기청정화 능력을 부여를 해서 그 겉에서 봤을 때는 일반 차랑 똑같은데 이 차는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끌어와서 잡는 거예요. 그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도심 속에 있는 먼지들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심에 있는 먼지를 잡는 공기정화 자동차를 늘 만들고 있고요. 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차 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운전자는 점점 시들어가고 바깥을 펴놓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얘는 잡아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차를 할 때 그때 털어내면은 물과 함께 같이 이제 내려가서 수처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하수도 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에다가는 저희가 또 브레이크 마모 먼지라든지 도로가 마모되는 먼지라든지 타이어가 마모되는 먼지도 잡을 수 있는 기능들도 이제 부여를 해서 그런 기술들이 만약에 실제로 상용화돼서 이제 도심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도심 미세먼지를 이것도 한 10% 이상은 저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해석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초 연구들이 지금 거의 다 끝난 단계고요. 실제로 이제 기초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정화 기능이 부여된 부품들을 가지고선 차에다가 달아서 이제 내년부터 실제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서 성능을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면 기존에 있는 차에도 그냥 붙이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름을 좀 촌스럽게 붙이긴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먼지 먹는 라지에이터라는 그러니까 하마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많이 마시는 하마. 네, 그렇죠. 그 친구랑 같은 결이 비슷하네. 결이 비슷한 친구긴 한데요. 라디에이터라는 거는 이제 차량 엔진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빼야 되거든요. 다시 갈아 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거는 버리고 헌 거는 버리고 새 거를 낄 때 우리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거를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차는 이제 공기정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기술 파급력이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단위로 건들게 되면은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에 대해 그냥
라디에이터만 바꾸면 모든 차들이 사실 다 전기정화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네네. 그런 식으로 기술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냈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먼지 분리하기. 야,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있지만 아까 물대포보다는 예, 물대포보다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도 어떤 그 괜찮은 성과 이런 게 있다면 좀 자랑할 시간 드릴게요. 예. 자꾸 재활용만 하라 그러지 마시고 기술도 좀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 저희가 흔히 활용하는 그 빨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는 그냥 생 종이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탄산수에다가 꼽거나 혹은 맛이 좀 이상하다는 걸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럼 뭔가 금방 축축해지고 눅눅해지고. 네네, 눅눅해지고. 예. 근데 자연 환경에서 100% 생분해가 되면서도 이거의 10배 이상 견디고 맛도 그대로, 그리고 탄산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빨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나요? 네, 뭐 연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그 전문점에서도 부담 없이 빨대를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 정말 환영합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울산시와 저희 연구팀이 같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업부의 과제로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한 시에다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에서 발생하는 뭐 야구 경기라든지 축구 경기라든지 그런 다중문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순간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다시 수거를 해서 얼마나 온전하게 없어지는지, 그러니까 리빙랩 구조죠. 그거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울산시에서 경기한 그 경기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크게 지금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공간 안에서 네.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은 사실 플라스틱이란 게 일정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한 장소에서 많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스팟들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와, 그럼 굉장히 초반에는 비관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기술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네요. 사실은 저희가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환경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거거든요. 네네. 근데 불편함을 모르면은 저희가 있을 원동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겠네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 불편함 자체를 이제 모르신다면은 아까 그러니까 계속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계속 이슈화 되면은 이제 목소리도 좀 내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준모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이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친환경이라는 거는 음악이랑 미술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생활이랑 똑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라가 발전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안 들여다볼 품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친환경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고요. 또 재밌는 연구도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만감부. 네, 끝에 그냥 아주 그냥 줄임말을 그냥 쫀쫀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카페 가서 빨대 마실 때마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수석 설계사분들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박사님. 사실 오늘 녹화하는 날이 9월 7일인데 네. 9월 7일이 유엔에서 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정확히는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심지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것들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냥 불편해서 또는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계기도 굉장히 동기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위해성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돈을 더 내겠다라는 마음을 좀 스스로 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무슨 행위를 할 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박기본 박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세먼지의 아까 이제 그 어떤 추세가 조금 약간 정체되고 이랬던 것이 하나의 일종의 약간의 그래도 성공의 어떤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도와 뭐 정책을 통해서 또 그 우리가 뭐 자동차나 이런 데서 규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효과를 직접 봤는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에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위험성이 알려져서 이 부분도 대응을 한다면 저는 뭐 미세먼지 플라스틱 둘 다 뭐 우리 인류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지구라는 그 바다와 공기가 이렇게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자손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손에게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 뭐 미세먼지로 가득 찬 대기를 물려주지 않게 위해서는 뭐 개인도 그렇고 뭐 정부 기구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식을 위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뭐 그 크기는 작지만 그 영향은 크다는 거 아마 오늘 방송에서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식이 살아갈 세상이 아무래도 좀 더 푸른 하늘, 그리고 깨끗한 공기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 속에 만들어지려면 이 미세 플라스틱과 미세먼지 이 두 연구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설계소에는 두 내용 모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